제 손은 홀인 듯 리버티 앱을 눌렀습니다. 붉은 입술의 서연. 여보, 나 왔어요. 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벽한 삶 뒤에 감춰진 텅 빈 욕망. 그가 리버티 앱에서 만난 붉은 입술의 여인 서연. 이 찰나의 만남이 그의 견고했던 인생을 무너뜨릴 균열의 시작일 줄 그는 알았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황혼의 로맨스, 욕망의 그림자, 금지된 선택, 힐링 FM, 인생 드라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후 3시의 햇살조차 비스듬히 누워 숨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제 서재는 마치 잘 보존된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책장에 꽂힌 수천 권의 인문학 서적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고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고급 방향제 향이 섞여 감돌죠. 저는 이 완벽한 정적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정교수라는 이름으로 절제와 품위를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제게 이 고요함은 훈장이자 감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틈새로 스며든 물 한 방울이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법이죠.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얼굴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책상 위 작은 거울 속에 남자는 점잖은 노신사였지만 그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퀭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동창회 모임으로 집을 비운 지 사흘째 제 안의 고상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서재의 고요가 평화가 아닌 목을 조여오는 밧줄처럼 느껴지더군요. 목이 타는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생에 대한,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타인의 뜨거운 체온에 대한 지독한 허기였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엿들은 젊은이들의 대화 속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리버티, 노년의 자유를 표방한다는 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평소에 저라면 천박하다며 혀를 찼을 그 이름이 오늘따라 금단의 열매처럼 달콤하게 제 뇌수를 파고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도덕의 탑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정우. 넌 명예교수야. 내 제자들이 몇 명인데. 이성은 맹렬히 사이렌을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딩바를 보며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에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꽉 조인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의 쾌감과 닮아 있었죠. 앱이 실행되자 현란한 색감과 함께 수많은 얼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닉네임 옆에 붙은 나이와 거리 등산복을 입고 건강을 과시하는 남자들, 과도한 보정으로 주름을 지운 여인들, 그 적나라한 욕망의 장터에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역시 추하군.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끄려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품위를 지키자, 정우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종료 버튼으로 손을 옮기던 찰나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프로필 사진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화려한 등산복을 입지도 억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흑백 사진 속에 붉은색만 강조된 입술,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쏘아보는 듯한 나른하고도 도발적인 눈빛. 닉네임 서연 38세. 난로 같은 온기는 필요 없어요. 데일 듯 뜨거운 불꽃을 원할 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붉은 입술은 마치 하얀 와이셔츠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김치 국물처럼, 아니,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제 망막에 각인되었습니다. 손주 자랑이나 골프 사진 따위를 늘어놓은 다른 프로필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그리고 굶주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불안했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으로 변모했습니다. 마른 장작더미에 불씨가 튀듯 제 안에 메말라버린 감성이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일 듯 뜨거운 불꽃이라 제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갑자기 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홀린 듯 그녀의 프로필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고 그녀와의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커서는 깜빡이며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사진이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속물 같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논문을 쓰고 강단에서 유려한 언변을 뽐냈지만 고작 이 작은 사각형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녀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교수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직업을 어떻게 알았지? 프로필에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당황하여 손을 떠는 사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프로필 사진 뒷배경, 서가에 꽂힌 책들이 예사롭지 않아서요. 왠지 점잖은 척하지만 속은 시꺼먼 교수님 같아 보여서. 뒤이어 붉은 입술 이모티콘이 하나. 저는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단 두 마디로 저를 간파했고 동시에 조롱했으며 유혹했습니다. 점잖은 척하지만 속은 시꺼먼. 그 말은 제 폐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불쾌하기보다는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오타가 나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점잖은 척은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습관처럼 정중한 문장을 고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군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은퇴한 늙은이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방어적인가? 너무 재미없나? 하지만 답장은 즉시 돌아왔습니다. 은퇴라뇨. 남자의 진짜 인생은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이라던데. 오늘 밤 당신의 연구 주제가 되어드릴까요? 연구 주제, 그 단어가 주는 묘한 뉘앙스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초대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의 고요하고 완벽한 서재로 돌아올 수 없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재 안으로 길게 들어와 제 흰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입술 자국처럼 말이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지만 그 불안이 주는 짜릿한 도파민이 저를 충동질했습니다. 어디서 뵈면 될까요? 전송 완료 화면에 뜬 읽음 표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여전히 정적에 쌓여 있었지만 제 심장 소리만이 폭음처럼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황혼에 붉은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얼룩이 말입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무려 30분이나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평생을 강단에서 지키며 몸에 밴 정시라는 강박이 은퇴 후의 일탈 앞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는 것이 퍽 우스웠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의 매듭을 3번이나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남자는 점잖은 회색 정장으로 욕망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앱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의 픽셀 덩어리들은 그녀의 진짜 위험함을 반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쇄골이 깊게 패인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그 어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선명하게 칠해진 붉은 입술. 그녀는 식당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엉거주춤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그녀는 제 인사를 받는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미술관에 걸린 오래된 그림을 감정하는 큐레이터의 눈빛 같았습니다. 실물이 훨씬 근사하시네요. 프로필 사진은 너무 선생님 같으시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 고막을 직접 건드리는 것처럼 점성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가 주는 딱딱함이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에서 나오니 기이한 배덕감으로 변질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조차도 그녀가 연출한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따분하진 않으세요? 하루 종일 점잖은 척하는 거. 와인잔을 돌리며 그녀가 툭 던진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둔 모범 답안을 꺼냈습니다. 글쎄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면서 나름대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만. 거짓말. 그녀가 제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깊숙이 기울였습니다. 향수 냄새인지 살냄새인지 모를 아찔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견디고 계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전곡을 찔린 저는 당황하여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때였습니다. 탁자 밑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제 오른쪽 무릎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테이블 간격 탓이겠거니 혹은 냅킨이 떨어졌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감각은 찰나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 그 너머로 전해지는 단단하고 뜨거운 체온. 그것은 분명 그녀의 다리였습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만 굴려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와인을 음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도발일까요? 제 이성은 당장 다리를 피하라고 소리쳤지만 늙고 비루한 제 육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온기를 1초라도 더 느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구두코가 제 정강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현을 켜듯 제 말초신경을 긁어올리는 그 노골적인 접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고상하게 문학을 논하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짐승들의 교미와 다를 바 없는 농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여기 온도가 너무 높나? 그녀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으며 제 무릎 위에 얹혀있던 자신의 다리에 힘을 주어 꾹 눌렀습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압박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표정은 당황하는 먹잇감을 즐기는 포식자의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잠깐 현기증이 나서. 현기증이라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아주 강력한. 그녀는 다리를 거두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테이블 아래의 압박이 사라지자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남긴 잔열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니 식당을 나와 제 차에 오를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도 차창 밖의 네온사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오른쪽 무릎, 그녀의 다리가 닿았던 그 작은 부위만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제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동창 모임은 잘 다녀왔고? 아내의 건조한 목소리가 현실로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평온하고 지루한 나의 집. 하지만 저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용의자처럼 심장이 쿵쿵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들 늙었더군.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네. 저는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바지 위로 느껴지는 제 손의 온기는 차가웠지만 제 기억 속의 그녀는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성은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라며 당장 찢어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 가족,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걸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고장난 나침반처럼 오직 그녀라는 자북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리버티 앱 아이콘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으며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이라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녀의 환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문장을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 치료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안의 도덕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해방감은 마약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여자의 다리가 제 무릎을 스치던 그 3초의 기억을 밤새도록 되감으며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질식할 듯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만남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바의 조명은 은밀하게 낮았고 그녀의 붉은 입술은 그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건 어디까지나? 요즘 시니어 세대의 데이팅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현장 조사 차원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거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가게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꼴이었지요. 서연은 와인잔을 입가에 가져가다 말고 멈칫하더니 이내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깊숙이 기울였습니다. 깊게 파인 드레스 라인 아래로 하얀 살결이 위태롭게 드러났고
저는 황급히 시선을 찻잔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귀여우시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인생 공부는 책에 없어요. 도서관에도 없고 그 고리타분한 강단에는 더더욱 없죠. 진짜 공부는 바로 여기 살아있는 살과 살이 맞닿는 곳에 있지 않나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 위를 뱀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듯 하면서도 불에 댄 듯 뜨거운 감촉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머리로는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손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연구다. 그래, 나는 지금 관찰자로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심화 학습하러 가보실래요, 교수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평생 저를 지탱해온 정우라는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좁은 공간을 채운 정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아니라 욕망에 눈이 먼 한 수컷이 서 있었으니까요. 객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며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툭 그녀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는 소리에 제 안의 모든 도덕적 기억들은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문 닫아주실래요? 공부에 방해되니까. 그녀의 명령에 저는 순순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이자 제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만이 희미하게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에게 다가와 제 목에 매인 넥타이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능숙했습니다. 힘 좀 빼세요, 정우 씨. 여기서는 교수님이라고 안 부를 거야.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이며 귓불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짜릿한 전류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라니 수십 년간 교수님, 선생님, 혹은 여보라고만 불려왔던 제 이름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나오자 전혀 다른 생명력을 얻은 듯 했습니다. 이것도 연구의 일환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만들어낸 비겁한 질문이었죠. 서연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리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실습이라고 해두죠. 아주 위험하고 짜릿한 실습.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친 건 그 직후였습니다. 평생 절제와 인내를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저에게 그녀와의 입맞춤은 폭력적일 만큼 강렬했습니다. 와인 향과 섞인 그녀의 타액, 부드러운 혀의 감촉, 그리고 제 목을 감아오는 뜨거운 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놀랍게도 그 죄책감은 이 행위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쾌락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향신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었던가요?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오히려 제 아랫배를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셔츠가 벗겨지고 맨살에 닿는 호텔 시트의 서늘함과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뒤섞이며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좋아. 그렇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녀가 제 위에서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정복자의 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배에 기꺼이 굴복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체면, 도덕 그 무거운 갑옷들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벌거벗은 본능 덩어리가 된 기분. 제 거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이성이라는 댐이 무너지자 억눌려왔던 욕망의 탕류가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탐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 당신이지. 그녀의 교성은 저를 부추기는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엉키고 설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흰 셔츠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닦아낼 생각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얼룩이 제 훈장이라도 되는 양 저는 더 깊은 늪으로 더 뜨거운 지옥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결코 이전의 정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후회 대신 쾌재를 불렀습니다. 늙고 병든 도덕보다는 젊고 싱싱한 죄악이 훨씬 더 달콤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그녀가 선사하는 타락의 절정으로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떨리던 제 엄지손가락이 이체 버튼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골목길은 언제나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비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코끝에 맴돌던 향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연이 제 목덜미에 남기고 간 짙은 머스크 향,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엉켜있던 육체의 열기가 만들어낸 땀 냄새가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범죄 현장을 빠져나가는 도둑처럼 깃을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넥타이는 주머니에 구겨 넣은 지 오래였고 급하게 잠근 셔츠 단추 하나가 엇갈려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강단 위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살았던 정우라는 노인은 그 순간만큼은 욕망을 배설하고 도망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얄궂은 것이 인생이더군요. 가장 숨고 싶은 순간에 운명은 가장 마주치기 싫은 관객을 무대 위로 올려보내니까요. 어두침침한 골목어기, 낡은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희끄무레한 연기 사이로 드러난 얼굴, 헝클어진 백발에 아무렇게나 걸친 낡은 트렌치코트, 대학 시절부터 기인이라 불리며 제도권 밖을 맴돌던 동창 민석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발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민석의 시선이 제 흔들리는 동공을 낚아챘습니다. 정우, 너 아니냐? 그의 걸걸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명예교수, 지성인, 도덕적 권위. 제가 평생 쌓아올린 그 견고한 성벽이 이 누추한 뒷골목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민석이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비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엇갈린 단추를 가리기 위해 황급히 옷깃을 여미는 제 손동작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을 겁니다. 민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길이 제 헝클어진 머리칼부터 셔츠 깃에 묻은 희미한 붉은 자국,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경멸하겠지, 손가락질하며 비웃겠지.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비난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킥킥거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흐흐흐, 야, 이석학 너 꼴이 그게 뭐냐? 민석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에는 경멸 대신 기묘한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묘하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논문 쓴다고 골방에 처박혀 있더니 이제야 실전 연구 좀 하시나 보네. 이복의 오해라네. 나는 그저. 오해는 무슨 내 몸에서 나는 냄새. 이거 낯설지가 않다?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암컷 냄새가.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날것으로 튀어나오자 수치심보다는 차라리 기이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비밀을 들켰다는 공포보다 더 이상 완벽한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먼저 고개를 든 것입니다. 민석은 희죽 웃으며 제 엇갈린 단추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긴장 풀어 임마. 평생 넥타이 조여매고 살더니 이제야 숨통이 좀 트여 보인다. 야, 정우야. 그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네. 그 잘난 교수님 냄새 말고 진짜 수컷 냄새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제 일탈을, 제 타락을, 제 끓어오르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유일한 목격자.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죄책감의 덩어리가 민석의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허름한 선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석은 제 잔에 술을 채워주었고 저는 그 독한 액체를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제 말문은 봇물 터지듯 열렸습니다. 리버티의 서연의 붉은 입술, 테이블 밑에서의 은밀한 접촉, 그리고 호텔방에서의 그 배덕적인 행위들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가슴속에서 썩어가던 이야기들을 민석에게 토해냈습니다. 민석은 중간중간 낄낄거리거나 탁자를 내리치며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죽이네. 야, 늙어서 주책이 아니라 늙어서 축복이다. 축복 우리 나이의 심장 그렇게 뛰게 만드는 거, 그거 기적이야 안 그래? 하지만 아내에게 그리고 내 제자들에게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야. 나는 쓰레기네. 쓰레기? 웃기지 마라. 정우야, 우리 내일 모레면 칠순이야.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점잖은 척 살았으면 됐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 꼴리는 대로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죄면 나는 벌써 지옥불에 튀겨졌겠다. 그의 궤변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민석은 제 죄책감을 합리화시켜주는 완벽한 공범자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밀 결사대에 가입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나 죄는 냄새를 남깁니다. 아무리 독한 향수로 덮고 최고급 비누로 씻어내도 영혼에 눌러붙은 그 비릿한 악취는 사라지지 않더군요. 제가 저지른 일탈이 그랬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아침 식탁 위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익하고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온 신경은 아내의 등 뒤로 쏠려 있었지요. 아내가 다림질을 멈춘 것은 제가 막 커피 잔을 입에 가져다 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다림질을 마친 제 흰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지 않고 코끝에 가만히 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천천히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미 의심이라는 돌멩이가 던져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냉기는 제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탁소를 바꿔야겠어요. 셔츠에서 낯선 냄새가 나네요. 아주 지독하고 값싼 냄새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서연이 즐겨 쓰던 튜베로즈 향수, 밤에만 핀다는 그 음습하고 관능적인 꽃향기였습니다.
아내는 셔츠를 거칠게 소파 위로 던져두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은 비명보다 더 크게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불안을 잠재워줄 유일한 마약, 서연에게로 말입니다. 그녀와의 아지트인 호텔 1205호. 평소라면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달콤한 입맞춤과 함께 흐트러진 침대 시트 위로 몸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1205호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도살장처럼 차갑고 건조했지요. 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그녀의 실루엣에서 저는 처음으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왔어요, 교수님? 그녀가 내뱉은 연기가 허공에서 뱀처럼 따리를 틀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에 애교 섞인 비음 대신 쇠를 긁는 듯한 건조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그리고 담배는 끊기로. 제 손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벌레를 털어내듯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허공에 머물게 된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부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그 눈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은 연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그 살점을 어디서부터 뜯어먹을지 계산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청구서예요. 확인해봐요. 청구서라니? 호텔비는 이미 내가. 아니, 몸값 말고 교수님 인생값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사진,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와인을 마시는 사진,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적나라한 행위들이 담긴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 씨,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내 연구를 도와준다며. 저의 비굴한 외침에 그녀는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피우던 담배를 카펫 바닥에 비벼 끄며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 연구? 교수님 정말 순진하시네. 아니면 멍청한 건가? 은퇴한 노친네들의 그 썩은 자존심, 그거 세워주면 지갑이 열리는 건 세상 이치잖아요. 그녀는 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짙은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맨 얼굴, 그 탐욕스러운 민낯이 코앞에서 일렁거렸습니다. 내가 빚이 좀 많아요, 3억. 교수님 명예퇴직금이랑 연금 합치면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안 그래요, 정우 씨? 호칭이 바뀌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문학을 사랑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그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왜 그랬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줘?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늙은 수컷이었어. 김 의원, 박 사장 다들 그렇게 말했지. 너만은 다르다. 근데 결과는 다 똑같아. 내 앞에선 벌벌 떨면서 돈다발을 내밀지. 당신도 다를 거 없어. 꽃뱀. 그녀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짜릿한 해방감은 덫에 걸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며 느낀 고통의 전조였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제 뺨을 톡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까지예요. 안 그러면 이 사진들 학교 홈페이지랑 사모님 휴대폰으로 전송될 거야. 존경받는 명예교수의 은밀한 사생활. 헤드라인 멋지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의 차가운 냉기보다 제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치심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모두 오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호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풀린 넥타이, 그리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노인의 얼굴. 평생을 쌓아온 명예라는 성벽이 고작 쾌락이라는 파도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제 와이셔츠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그 낯선 냄새. 그것은 서연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제 욕망이 풍기는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파멸이라는 이름의 빚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재판장의 이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닥쳐올 피해 폭풍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참으로 얄팍한 유리성 같더군요. 쌓아 올리는 데는 평생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걸리지만 깨지는 것은 단 1초 날아든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대학 본관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날 오후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금 폭탄처럼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교수님, 강단에 서 계실 때보다 내 침대 위에 있을 때가 더 권위 있어 보이는데 이걸 학장님께 보여드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텔방 흐트러진 시트 위에서 곤히 잠든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늙고 추레한 육체, 그리고 그 옆에 보란듯이 놓인 서연의 붉은 레이스 속옷.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저 정우라는 인간의 존엄을 난도질하는 흉기였습니다. 미친. 이건 미친 짓이야.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제자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체면을 차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다 뚝 끊겼고 곧바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아요. 교수님의 그 고상한 목소리, 이제 좀 역겹거든. 3억 오늘 밤까지 준비해요. 안 그러면 이 사진 총장실 팩스로 들어갈 거예요. 아, 사모님께는 퀵으로 보내야 하나? 손에 쥔 휴대폰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억이라니. 퇴직금을 건드려야만 마련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살기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며 즐기는 포식자의 유희, 딱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저녁 뉴스 소리나 도마 소리 대신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는 쥐어짜듯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켜진 펜던트 조명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 아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중앙에 놓인 어떤 물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깨진 액자였습니다. 가족 사진이 담겨 있던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증명하던 그 은색 액자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채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파편 위로 서연이 보냈던 그 사진들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나신 쾌락에 일그러진 제 얼굴, 그리고 서연의 붉은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아 있는 그 역겨운 순간들이 고해상도로 인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게 아니라 변명.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해온 제가 뱉은 첫마디는 고작 그따위 비루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지도 눈물로 젖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눈동자가 저를 꿰뚫었습니다. 당신 누구니? 아내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질문은 짧았지만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 정우. 아니, 내 남편. 정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을 고지식하게 명예 하나만 보고 살던 사람이야. 당신은 짐승이고. 그녀는 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손을 뻗어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베인 탓인지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혀 사진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 얼굴 위로, 서연의 입술 자국 위로 아내의 피가 겹쳐져 붉게 번져갔습니다. 퀵 서비스가 오더군요. 당신 제자가 보낸 연구 자료라고. 아내는 피 묻은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인생 공부였어? 늙은 수컷의 발정. 그게 당신이 평생 쌓아온 학문의 결론이냐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나왔습니다. 식탁을 내리치는 그녀의 손에 박혀있던 유리 조각이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잠깐 홀렸던 거야. 내가 다 정리할게, 응? 저는 허둥지둥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벌레를 피하듯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 경멸 어린 눈빛,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서 처음 보는 그 눈빛에 저는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털썩 바닥으로 주저앉은 제 모습은 서연의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추악하고 초라했습니다. 나가. 아내는 다시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당신 냄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여보, 안 나가면 이 사진들 내가 직접 들고 총장실로 갈 거야.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명예 내 손으로 직접 찢어 발겨줄게.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집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협박을 준비한 서연이거나 이미 소문을 들은 동료 교수일지도 모릅니다. 사방에서 저를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무릎에 박히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을 휘젓는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 속에 제가 쾌락에 젖어 반쯤 풀린 눈으로 바닥을 기는 지금의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정적에서, 아내의 경멸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추악한 민낯에서 5천만 원. 서연이 요구한 침묵의 대가이자 제 남은 자존심의 가격표였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면 입을 다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고기를 던져주면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큰 고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을요. 현관 거울 속에 비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강단 위에서 지성을 논하고 도덕을 가르치던 정우 교수는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찌꺼기에 발목이 잡혀 벌벌 떠는 쭈그러진 노인 하나가 서 있더군요. 그 비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성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쓰고 있던 위선에 가면 끈이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늑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한겨울의 호수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보, 민재야, 수진아. 다들 거실로 좀 나와봐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덤덤했고 그 건조함이 오히려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나왔고 방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도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소파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마치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아니 판결을 스스로 내리는 재판관처럼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 무섭게. 아들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찬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식도를 식혀주진 못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멸인지 연민인지 모를 그녀의 눈빛이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 다들 알지? 집에 사진도 날아왔으니 모를 리 없을 테고.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아내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며느리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버지. 그 꽃뱀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애들도 듣는데. 앉아라.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제 목소리에 아들은 멈칫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달라더구나. 5천만 원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아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비소는 면도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요? 주시게요? 당신 퇴직금 그 더러운 입 막는데 쓰시겠다고요? 아니, 안 준다 한 푼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겠다는 30년 된 약속을 제 손으로 깨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치솟고 매캐한 연기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잔 건 실수였다고 변명하려나 본데 아니야, 실수가 아니었어. 가족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았고 아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기묘한 분노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점잖은 교수님, 헌신적인 가장으로만 봤겠지. 서재에 틀어박혀 고상한 책이나 읽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다. 내 안은 썩어가고 있었어. 곰팡이 핀 지하실처럼 축축하고 냄새나는 권태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고.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 속에서 서연의 붉은 입술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내 무릎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도덕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어. 내 아랫도리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수컷으로서의 본능이 퍼덕거리며 살아나는 것만 느꼈지. 그래, 더럽다고 욕해도 좋아.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구나. 박제된 교수가 아니라 피가 돌고 살이 튀는 짐승 같은 사내 새끼 말이다. 당신 미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그녀의 건조한 분노가 저를 때렸지만 저는 오히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미쳤지.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고 해도 좋아. 그런데 여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남자로 봐준 적 있어?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명예로운 교수, 타이틀 달아주는 장식품 말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남자로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자처하는 죄인처럼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내 몸을 탐할 때, 그 여자의 젖은 입술이 내 목덜미를 핥을 때 나는 파멸할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왜인 줄 아냐? 그 쾌락이 너희가 강요한 그 빌어먹을 점잖음보다 훨씬 더 달콤했으니까.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 그깟 종이 조각 같은 거, 그 여자의 신음소리 한 번에 불태워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굶주려 있었다고.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들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발정난 늙은 수컷의 고백을 듣는 아들의 비참함을 모르는 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폐부 깊숙한 곳에 엉겨붙어 있던 찐득한 진실을 모두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돈을 주지 않는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내가 저지른 짓을 돈으로 덮어서 다시 그 고상한 척하는 가짜 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차라리 파멸을 택하겠다. 내 밑바닥을, 내 추악한 욕망을 세상이 다 알게 되더라도 적어도 나는 내 욕망 앞에 솔직했던 놈으로 기억되고 싶어. 저는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습니다. 불씨가 으깨지며 마지막 연기를 피어 올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다. 숨만 쉬는 시체가 아니라 뜨겁게 박동하는 생물로 살고 싶었어. 그게 죄라면 달게 받으마. 이혼을 원하면 해주지. 재산을 원하면 다 가져가라.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또다시 연기하며 살라고는 하지 마라. 그건 죽음보다 더 끔찍하니까. 말을 마친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거실에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이들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깨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파편 위로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평생을 지켜온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면서도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뜨겁게 말입니다. 비겁한 위선자로 남느니 솔직한 파괴승이 되기를 택한 오늘 밤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그 이름이 오물로 뒤덮였을지라도 말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제 서재에는 먼지 내려앉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책장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아왔던 전공 서적들, 학회에서 받은 감사패, 그리고 제 자존심과도 같았던 명예교수 위촉장이 걸려있던 자리는 이제 네모난 얼룩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곳에 한때 무엇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함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건조한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제 곁에 머물렀던 30년의 세월을 여행 가방 2개에 담아 현관을 나섰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저주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껍데기야. 그 짧은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야 마땅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껍데기, 그래요. 어쩌면 그녀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명성은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구겨졌습니다. 대학에서는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 통보를 보내왔고 동네 슈퍼마켓 주인조차 저를 보면 황급히 시선을 피합니다. 제 이름 뒤에 따라붙던 화려한 수식어들이 모조리 떨어져 나간 지금 저는 그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낸 욕망의 눈먼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제 고백이 터져나온 직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돈도 저를 파멸시켜 얻으려던 복수심도 제 알몸 같은 고백 앞에서는 힘을 잃었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혹은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일지도요. 그녀는 제 인생을 태우기 위해 날아든 불나방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찾아온 메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집어듭니다. 아내가 아끼던 청아백자였는데 그날의 소란 속에 박살이 났지요.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 끝을 찌르자 비릿한 핏방울이 맺힙니다. 아, 따끔합니다. 그리고 붉습니다. 이 붉은색 서연의 입술색이자 제 와이셔츠에 묻어 지워지지 않던 그 얼룩의 색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더 이상 이 색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통각이 제가 아직 살아있는 생물임을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하하, 메마른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진 듯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교수님이라는 갑옷, 가장이라는 무게, 점잖은 어른이라는 가면이 모조리 벗겨져 나간 자리에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지만 펄떡거리는 심장을 가진 정우라는 수컷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것이 이토록 홀가분한 자유를 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갑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가네요. 마치 누군가가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붉은 잉크병을 엎지른 것처럼 강렬하고도 처연한 노을이 제 텅 빈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붉은 빛이 제 얼굴을, 제 손을, 그리고 텅 빈 서재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셔츠의 립스틱 자국은 사실 제 안에서 터져 나오고 싶어 안달났던 생명력이었다는 것을요. 지우려 애쓸수록 번져가던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서늘한 저녁바람이 훅 끼쳐와 제 헐렁한 셔츠 자락을 흔듭니다. 예전 같으면 감기라도 들까봐 옷깃을 여몄겠지만 지금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매캐한 도시의 냄새와 쌉싸름한 흙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남의 눈치를 보며 들이마시는 숨이 아닙니다. 오로지 정우의 폐가 원해서 들이마시는 날 것 그대로의 호흡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이제는 마주 앉을 사람 없는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려 봅니다. 그래, 다 잃었지.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창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휑한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입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비굴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욕망 앞에 솔직했어 입가에 씁쓸하지만 묘하게 후련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자위일까요? 아니면 생존자의 독백일까요?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이 비릿한 해방감이니까요. 서랍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라이터를 꺼내듭니다. 담배는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불꽃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작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불꽃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저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향해 라이터를 든 손을 뻗어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위선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듯, 혹은 남은 제 생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듯 붉은 노을이 제 몸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에 가장 화려한 소멸,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라는 얼룩을 완성합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제 진짜 삶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가라 가짜 정우여. 그리고 반갑다 욕망 덩어리인 나의 진짜 얼굴이여. 지금까지 힐링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